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좀 딱딱해 보일 수 있는 법원 문서인데요. 제1회 채권자 집회 보고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 또 우리 법 제도의 어떤 뒷이야기, 이런 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익명 사례이긴 하지만 이 보고서 한 장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재정적 어려움부터 재기를 향한 과정까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어떤 점들이 숨어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냥 뭐 숫자랑 법률 용어만 쭉 나열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 정말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우리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현실을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기록이죠.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 문서 너머의 의미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왜, 어떤 자산은 보호를 받는지,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는지 그 핵심 원리를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분의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보고서를 보면 1968년생 여성분이시고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현재는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은 없으시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2010년에 협의 이혼을 하셨고요. 성인 자녀 3분이 있는데 지금 두 따님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의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파산에 이르게 된 뭐랄까 결정적인 계기, 그런 건 뭐라고 나와 있나요? 보고서를 보면요. 파탄 시점은 2020년 1월경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씨앗은 사실 훨씬 오래전에 뿌려진 것 같아요. 1991년경부터 시작된 채무가 있었다고 하고요. 1991년이요? 와, 정말 오래됐네요. 네. 그게 이제 이혼이라든지 또 중간에 사업 실패도 있으셨던 것 같고 생활고 이런 것들로 계속 불어난 거죠. 그러다가 결국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시면서 더 이상은 정말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파산 신청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간 어려움이 계속 쌓여온 결과라고 봐야겠죠. 와, 거의 30년 가까운 시간을 그 빚의 무게 아래 계셨다는 거잖아요. 정말 힘드셨겠네요. 자녀분들도 성인이긴 한데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재정 상태는 어떤가요? 빚은 총 얼마고 또 가진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총 채무액은 약 4,089만 원 정도입니다. 채권자는 여러 곳이 있는데 보고서상으로는 주식회사 한빛 자산관리대부의 4곳 이렇게 해서 주채권자 기준으로는 한 곳으로 집계가 되고요. 반면에 현재 가지고 계신 재산 이걸 보면요. 예금이 한 40만 원, 네. 그리고 보험 해약하면 받을 수 있는 돈, 그 환급금이 한 10만 원,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임차주택의 보증금 800만 원, 이걸 다 합치면 총 850만 원 정도입니다. 4천만 원 빚에 850만 원 재산이라 차이가 꽤 큰데요. 그럼 이 85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연히 빚 갚는 데 쓰이는 거겠죠?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점이 나오는데요. 이 850만 원 전체가 환가 포기 대상으로 결정이 됐어요. 환가 포기요? 그게 무슨 뜻이죠? 네. 쉽게 말하면 법원이 이 돈은 빚 갚는 데 쓰지 말고 그냥 채무자가 계속 가지고 있어라 하고 결정한 겁니다. 환가, 즉 돈으로 바꿔서 나눠주는 걸 포기한다는 거죠. 오, 그래요? 아니, 왜요? 재산이 있는데 왜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거죠? 이것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보증금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호받는 금액이거든요. 서울시 기준으로 당시 아마 보호 범위 안에 들어갔을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생계 유지비, 그리고 최소한의 주거 공간을 위한 보증금, 이거는 빚이 아무리 많아도 건드리지 않는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파산제도가 단순히 빚을 청산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채무자에게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다시 시작할 기반은 남겨줘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거죠. 와,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빚 때문에 모든 걸 다 잃고 길거리로 남게 하지는 않겠다. 그런 법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럼 파산 관제인이라는 분이 이 사건을 조사했을 텐데 그분은 또 어떤 역할을 했나요? 혹시 뭐 숨겨둔 재산은 없는지 이런 것도 다 조사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관제인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죠. 채무자의 재산을 철저히 조사해서 혹시 삘돌린 건 없는지, 또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재산이 더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관제인이 지난 5년간의 재산 변동 내역, 또 이혼한 전 배우자나 돌아가신 부모님, 상속 재산은 없었다고 해요.
자녀들 명의 재산까지 다 살펴봤어요. 근데 특별히 문제될 만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은닉 재산은 없었다는 거죠. 꼼꼼하게 조사를 했군요. 그럼 관제인이 낸 최종 의견은 뭔가요? 관제인이 이제 법원에 두 가지 중요한 법률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좀 절차적인 부분인데요. 첫째는 속행 신청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일부 채권자에게 파산 선고 사실 통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주소 보정을 해서 다시 제대로 송달될 때까지 절차를 잠시 더 계속 진행해야 한다. 이런 기술적인 요청입니다. 아, 통지 문제 때문에 절차를 일단 좀 더 이어가자. 그런데 두 번째 의견은 약간 상반된다고요? 네, 그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요. 두 번째 의견은 바로 파산 폐지 의견입니다. 폐지요? 아니, 절차를 계속 하자면서 또 폐지하자니요. 이게 약간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파산 폐지는 뭐냐면 채무자의 재산, 아까 말한 그 850만 원 있잖아요. 이게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 예를 들어 관제인 보수나 송달료 같은 거. 그런 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적다. 이럴 때 하는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실익 있는 재산이 없으니 이 재산을 현금화해서 배당하는 절차, 이 부분은 그냥 여기서 끝냅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545조에 근거한 거고요. 아, 그러니까 통지를 위해서 전체적인 사건 번호는 살아있지만 속행, 돈 나눠주는 실질적인 절차는 더 이상 할 게 없으니 마무리한다. 폐지. 이런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약간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흔히 있는 일이에요. 더 이상 가져갈 돈이 없다는 걸 번영 확인하고 불필요한 절차는 종결시키는 거죠. 통지를 위한 속행과 재산 관련 절차의 폐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해가 좀 되네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분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빚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본론이죠. 관제인의 최종 종합 의견은 면책 허가가 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면책 허가. 드디어. 네, 면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채무, 즉 빚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뜻입니다. 관제인이 보기에 이분이 재산을 일부러 숨기거나 법원에 거짓말을 하거나 하는 등 법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자들도 특별히 이 사람 면책해주면 안 됩니다 하고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고요. 아, 다행이네요. 네, 아시다시피 파산 및 면책 제도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정말 운이 없어서 과도한 빚을 지게 된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자는 거거든요. 이 경우에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면책을 통해서 이 4천만 원이 넘는 빚에서 벗어나서 경제적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와, 정말 오랜 기간 동안의 고통 끝에 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드디어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얻게 되신 거네요. 그렇죠. 물론 면책된다고 해서 모든 게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과거의 빚에 발목 잡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법적인 토대는 마련된 셈이죠. 오늘 저희가 이 익명의 보고서 한 장을 통해서 참 많은 걸 본 것 같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뒤에 숨겨진 한 개인의 삶의 무게, 또 어려움 속에서도 작동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제도적 안전망 같은 것들이요. 수십 년간 쌓인 빚, 하지만 법으로 보호받는 최소한의 자산, 그리고 여러 절차적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면책이라는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례는 파산 제도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것,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한 사람의 경제적인 회생을 돕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경우가 다 이렇게 순탄하게 면책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법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이런 결정들이 공정하게 내려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 근저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려는 그런 가치가 깔려 있다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개인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재정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는 어디까지 개인을 보호하고 또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어쩌면 경제적 재기라는 것이 단순히 빚이 없어지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